무형자산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여기까지는 유형자산에서 봤던 이름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물리적인 형체가 없어. 그러니까 무형이지. 하지만 식별은 가능하다. 형체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식별은 사람의 눈으로 만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무형자산의 뜻인데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을 말한다. 이거 우리는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인데 우리 회계 2급에서는 그 정도만 받으셔도 별 상관없어요. 형체는 없지만 식별은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으니까 자산이겠죠. 자, 분류 봅시다. 이제 왜 형체가 없는지는 이제 보시면 알지. 영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권. 이제 회사에서 말하는 영업권이고, 자,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별도로 인식할 수는 없는데, 사업 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 이런 거라고 해. 내가 A라는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고 싶은데, 그럴 거면 그 회사에 자산이 있고, 자산 1억, 부채가 있고, 부채가 5천, 자본이 있고, 자본이 5천, 이런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요. 그럼 돈이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자산이 5천만 있으면 되지. 제가 자산 있고 부채가 하나도 없으면 1억이지만. 근데 이 회사가, 그래? 5천 줄 테니까 내가 현금 5천 주고, 저 회사의 모든 자산들을 다 항목별로 적어서 인수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파냐? 안 팔지. 더 달래. 왜? 별도로 식별이 안 되는데 영업권을 달래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여기서 이 업을 해오면서 10년 동안 뭐 우수한 거래처도 많고 직원들도 훌륭하고 뭐 이런 거 보이지 않는 어떤 걸로도 그냥 달라는 거지. 그걸 보고 이제 영업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사업 결합으로 인한 영업권은 취득자인 내가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어떤 자산이 얼마, 뭐 부채 얼마 해서 얼마가 불가능한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고 대가를 주는 거야, 추가로. 우리 일상에서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권리금하고 비슷한 거야. 그렇다고 꼭 권리금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다가 담그는 거를 좀 보상해달라는 거지. 그건 이제 회사라면 그걸 우리는 영업권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산업재산권 볼게요. 나머지 다 그냥 이름들만 들어놓으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등을 우리는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만질 수 없지. 하지만 식별할 수 있어. 식별한다는 얘기는 금액을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똑같은 게 보면 돼요. 개발비. 제조, 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의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려고 지금 연구 개발하는데 돈을 쏟아부었다는 얘기야. 그럼 비용이지. 더 쏟아부었으니까. 그런데 얘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쏟아부은 돈이. 그리고 그 쏟아부은 돈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그러면 비용이 아니라 개발비라는 자산을 만들라는 거야. 그렇게 안 되면 그냥 경상연구 개발비라고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면 자산인 개발비로 한다는 얘기예요.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야. 그 정도만. 자, 그리고 그것에 아닌 경우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경상개발비라는 이름을 써서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만약에 개발비를 내고 싶으면 자산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개발비, 비용 처리하세요. 그럼 경상개발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기타의 무형자산, 나머지 것들, 뭐 라이선스, 뭐 프랜차이즈, 저작권,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거 이거겠죠. 컴퓨터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이 K랩이라는 프로그램 사는데 가격이 꽤 비쌀 거예요.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야. 그럼 돈 주고 저걸 뭐라고 해야 돼? CD? CD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타의 무형자산 중에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을 넣어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됐죠? 아까 말한 이제 일상에서 말한 이 권리금, 임차 권리금, 회사로 보면 그게 영업권이라고 이름 정도만 들어놓으시고 실기와 상관없이 객관식에서 다음 중 무형자산이 아닌 거 뭐 이렇게 고르라고 하면 그때 고를 수 있는 정도는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 취득원가를 뭘로 할 거냐. 뭐 우리 급수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서 간단하게. 아주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그건 다 위에 올라가서 하시면 되겠고. 자,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내가 돈 주고 샀으면 구입 가격에 유형자산은 똑같아요. 자산을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까지를 합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입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간단한 사례. 최발명시로부터 특허권을 내가 100만 원 주고 사옵니다. 그럼 돈 나가고 특허권이지. 근데 등록을 할 때 또 돈이 들어가. 그럼 그것도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니까 특허권에 합쳐서 여기를 105만 원이라고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돈이 들어갔어요. 현금 나가서. 그럼 현금이지. 근데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갔으면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경상연구개발비. 근데 자산으로 처리하시래. 그럼 저기를 개발비라는 자산을 써라 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비. 기타 비유동자산 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 중에 투자, 유형, 무형, 그리고 갈 데가 없는 나머지 것 기타. 자, 기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 유형, 무형에 속하지 않는 자산으로 보증금, 장기 매출채권, 장기 미수금 등을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증금 볼게요. 보증금 일상에서 많이 듣죠? 뭐 전세 보증금도 있고. 자, 보증금이란 전세권, 전신전화 가입권, 임차 보증금 및 영업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건 전세권이겠죠. 그러니까 월세로 살면 보증금 없지만 우리 전세로 살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내는 거 그때 돈 주는 걸 보고 우리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고 이런 것 등을 다 합쳐서 보증금이라는 명칭을 쓰면 되겠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임차 보증금. 임차, 남한테 빌리고 주는 보증금. 주로 이제 그게 흔한 게 건물이겠죠.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증금을 우리는 임차 보증금이라고 해요. 자산이에요.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 하지만 이게 뭔 투자 목적도 아니지. 예? 그 나갈 때 집주인이 이자 붙여주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기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반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은 임대 보증금이야. 임대해주고 보증금 받아놓고 이게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 빚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부채, 이 사람은 자산. 반대말 임차, 세입자는 임차 보증금, 집주인은 임대 보증금, 부채. 예제 보겠습니다. 대광빌딩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2천만 원을 당자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럼 당자수표니까 당자 예금이 나갔겠죠. 이때 쓰는 이름이 뭐라고? 내가 세입자잖아요. 임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전세권 보겠습니다. 이름만 보시면 되겠네요.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보증금 내고 월세 사는 사람, 이제 먼저 전세로 사는 사람, 그때 돈 준 거 보고 전세권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전신전화 가입권. 요즘도 전화할 때 이렇게 보증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전화기 집에 놓으려면 보증금 냈어야 돼. 그걸 보고 이제 전신전화 가입권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 사용하는 권리로서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 지급된 설치비로 평가된다. 흔하지 않으니까. 장기 매출채권 보겠습니다. 내용 매출채권에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장기가 붙었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의미의 매출채권인데 그것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이 훨씬 넘어 2년, 3년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응? 그렇다고 뭐 이자를 더 주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기타 비유동 자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외상 매출금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 매출금 받을 의미예요. 이미 외상 매출금 받을 의미 외우셨으니까 다 알겠죠?
자, 장기 외상 매출금 똑같아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야. 즉 상거래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아직 그 돈을 받지 않았는데 언제 받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회수될 금액을 우리는 장기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짧으면 그냥 외상 매출금이고 별로 오른 거 아니죠? 반대 외상 매출금, 기간이 길면 장기 외상 매출금. 다 장기만 붙이면 되는 거지. 예제해 보겠습니다. 창제상해에 상품 20만 원을 매출하고 10만 원은 자기합수표, 이 현금이죠. 나머지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후에 장기 외상 매출금이라는 얘기네. 상품 매출, 자기합수표 현금, 외상 매출금인데 기간이 길어. 장기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창제상해에 장기 외상 매출금을 회수합니다. 이게 이렇게 있던 걸 이렇게 빼면 되지. 그리고 현금 받으면 되잖아요. 뭐 이론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기간만 보고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거면 외상 매출금, 1년 이후에 받으면 장기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받으러음 보겠습니다. 자, 받으러음인데 기간이 길어.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야. 받으러음에서 받던 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지급 기일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한대요. 1년 이내면 받으러음, 1년 이후면 장기 받으러음이란 얘기겠죠. 짧은 거는 받으러음. 내용은 똑같아요. 받으러음 배웠던 거하고. 예제 보겠습니다. 수철상해에 상품 40만 원을 매출합니다. 상품 매출 10만 원은 현금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동전 발행 약속금 만기 2년. 뭐야? 받으러음인데 장기 받으러음이란 얘기겠죠. 이해되셨죠? 장기 받으러음. 자, 장기 받으러음 만기가 돼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럼 여기 장기 받으러음 이렇게 빼고 보통예금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저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 현실적으로 장기 받으러음을 받을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혹시나 해서 기간 세는 방법 잠깐 설명드릴게요. 또 착각하시면 안 돼.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 별로 없는데 1년, 2년, 3년인데 여기 만약에 2월 1일에 상품을 팔았어요. 엄을 받았는데 이것이 여기에 한 뭐 10월 1일이라고 봐요. 그럼 여기서부터 날짜를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세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1년이 넘쳤다. 이렇게 하면 잘 안 틀리겠구나. 이렇게 하면 틀릴 가능성이 있겠다. 자, 여기 2년 차인데 여기가 한 12월 달이야. 12월 1일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날짜 세면 1년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장기 받으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 보고기간 종료일은 여기 보통은 12월 31일이라고 보고 요 날로부터니까 딱 11달밖에 안 남은 거잖아. 12월 1일이면. 날짜 계산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해야 돼요. 장기 미수금 보겠습니다. 미수금 배우셨죠? 미수금인데 기간이 길어. 똑같아.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죠. 일반적인 상거래였으면 외상매출금 받으러 올 텐데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요. 그거 보고 우리는 장기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짧게는 미수금이겠죠. 짧은 거는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이내 거면. 예제 보겠습니다. 업무용 건물이 있는데 취득 원가가 50만 원짜리 요거를 40만 원에 매각합니다. 싸게 파네요.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2년 후에 받기로 합니다. 자, 이제 유형자산 팔 때 취득 원가 제거시키는 거 아시겠죠? 상각 누계획이 있으면 반대로 좀 빼고, 근데 없으니까 그냥 건물만 빼면 되지. 그리고 돈을 받는데 상거래 아니죠. 그러니까 미수금이라고 해야 되겠지? 40. 근데 기간이 길어. 장기 미수금. 그리고 벌어진 차이. 50짜리를 40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기타 비유동자산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세현상사 선택하시고 일반전표, 세현상사 일반전표 입력. 자, 첫 번째 문제. 상품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점포를 보증금 300만 원에 임차합니다. 그리고 돈이 나가요. 그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거 아시겠죠? 대변에 현금 빼고 금액은 300만 원. 요때 준
보증금을 임차, 빌려오는 거예요.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도 나중에 나갈 때 돌려받아야 될 거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거래처 것이고. 반대가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이에요. 나는 임차한 사람 임차 보증금. 되셨죠? 금액 똑같고. 이름만 아시면 되겠죠?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상품 보관 창고를 임차하기 위해서 임차 보증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똑같네요.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차변에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거래처 생략하라고 했죠. 금액 500만 원 대변에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뭐 단순한 얘기. 돈 주고 임차했다. 임차 보증금. 임대했다는 빌려주는 거고, 이 분야를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일상에서 뭐 임차 보증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품 보관을 위해서 서삼상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창고 건물의 임차 기간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돌려받네요. 그럼 이제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제가 생길 때 왼쪽에 임차 보증금이었으니까 이제 없어지니까 오른쪽으로 자산의 감소, 임차 보증금,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거래처다 관리하는 겁니다. 서삼상사.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번 생겼다가 언젠가 반대 사건이 생기는 건 다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 외상으로 팔아놓으면 언젠가 받겠지.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줬으면 언젠가 돌려받겠지. 이렇게. 되셨죠?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가 100만 원인데, 임차료는 이제 비용이에요. 월세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임대인과의 합의하에서 보증금과 상계하겠대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임차료를 돈이 있었으면 현금 이렇게 하고, 임차료라는 비용을 썼을 텐데, 돈이 없어가지고, 미지급금으로 돼 있대. 이게 없어가지고, 여기가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거야. 자, 이 미지급금은 돈 못 준 거예요. 상거래와 관련되지 않고 돈을 못 준 거예요. 물건 사고 파는 이런 상거래가 아니라. 그래서 미지급금을 했는데 이제 요거를 보증금과 까겠대. 그러니까 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없애면서 여기 보증금 잡혀 있잖아. 그 임차 보증금을 이렇게 까겠다는 뜻입니다. 장사 안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지. 차변에 뭘 없애야 되겠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제. 돈 못 줬으니까. 그리고 거래처 걸어주고. 맞죠? 자, 그래서 금액 100만 원을 없애고, 대변에 여기는 이제 비용을 했던 거는 이미 한 거고, 여기 있던 보증금을 조금씩 까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임차 보증금을 뺍니다. 지금 임차료라는 비용을 잡으라는 게 아니야. 그 전에 비용 처리하고 돈이 없어서 미지급금 처리한 건데 보증금과 깐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닫기 누르시면 되겠네요.